자, 이제 마지막 기능인데요. 목록 페이지에서 수정으로 넘어가는 링크를 만들어 놨었고요.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에서도 수정으로 넘어가는 기능을 만들어 놨어요. 일단 HTML과 CSS는 등록 페이지랑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작성하는 페이지랑 수정하는 페이지는 UI가 똑같죠. 대신에 중요한 게 일단 어떤 데이터를 수정할 것인지에 대한 일련 번호가 전달이 돼야 되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먼저 백엔드한테 한번 데이터를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를 일단 여기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여기에서 뭔가 막 수정을 가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수정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 입력 내용을 다시 가져와서 백엔드한테 보냅니다. 처음에 가져올 때는 get 방식으로 가져오고요. 수정을 할 때는 put 방식으로 보냅니다. 자, 이 플로우예요. 자, 일단은 여기 작성 페이지 학과 이름이랑 학과 위치를 입력받고요. 그 다음에 수정하기 버튼, 서브밋, 그 다음에 리셋 버튼 넣은 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입력한 내용을 모아서 수정 버튼 누르면은 백엔드한테 풋 방식으로 전송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때 dname이라고 하는 학과 이름과 log이라고 하는 위치, 이 두 가지 변수는 입력값을 가져오면 되는데 이 주소에 담겨 있는 id 값, 이 id 값도 같이 넘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백엔드한테 206번 데이터를 이렇게 고쳐주세요 라고 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정 페이지에는 자, HTML 할 때 한 번 말씀드렸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왔던 컴포넌트예요. 히든 타입을 넣습니다. 자, 요 input 타입 히든이라는 애를 제가 텍스트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기 206번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URL에 넘어온 이 ID 값을 백엔드한테 보낸다 그랬죠? 이때 get 방식으로 보내요. 그럼 백엔드가 현재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주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여기서 입력값을 수정하면은 여기 있는 내용을 싹 다 모아서 다시 백엔드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럼 백엔드한테 206번 데이터를 이렇게 고쳐주세요 라고 보낼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이때 이 값을 사용자가 수정하면 안 돼요. 나는 206번 데이터를 고치고 싶은데 여기 207이라고 해버리면 엉뚱한 데이터가 고쳐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수정 못하게, 그리고 디자인상으로도 별로 보기 안 좋죠. 그래서 수정할 대상을 보내기 위해서 얘를 히든으로 숨겨놔요. 퍼블리싱 단계에서는 인풋 타입 히든은 한 번도 쓰이질 않습니다. 근데 프론트엔드 개발이 시작되면 이 히든 요소를 꽤 많이 써요. 사용자한테 노출되지 않은 상태로 백엔드에 전송해야 되는 값들, 그런 값들을 넣기 위해서 히든 요소를 꽤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HTML 구성하고요. 이 페이지는 CSS를 작성 페이지랑 공유하기 때문에 별도로 CSS 작업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URL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일련 번호 값을 가져다가 백엔드한테 일단 한번 줘야 돼요. 그래서 즉시 실행 함수가 하나 들어갑니다. 자, 아까처럼 파라미터 값, 쿼리 스트링에 있는 거 받아오고요. 거기에 일련 번호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한 다음에 상세 페이지랑 똑같은 루틴이에요. AJAX 요청해서 get 방식으로 데이터 받아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101이라고 하는 값이 세팅돼서 날아가겠죠. 그래서 백엔드한테 데이터 받아오면은 리스폰스.데이터 데이터 안에 있는 값들을 적당한 인풋 태그에다 출력을 해줍니다. 밸류 속성으로 넣어주면 되죠. 일련 번호 같은 값은 히든 요소로 포함시켜요. 얘는 인풋 타입 히든이었어요. 자, 여기가 잘 작동하면은 페이지 열릴 때 이렇게 값이 세팅이 되고요. 반드시 개발자 요소에서 히든 요소에 밸류 값이 세팅되어 있는지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자, 사용자가 뭔가 입력을 한 다음에 서브밋 버튼을 누르면 이제 입력 값을 싹 다 긁어 옵니다. id로 접근해서 밸류 값 가져오면은 입력 값 다 가져오죠. 자, 필요하다면 이 세 가지 변수 중에 필요한 것들 유효성 검사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수정입니다. 풋 방식으로 요청하면 되고요. 어떤 대상을 수정할지에 대한 일련 번호는 패스 파라미터로 보냅니다. 그리고 수정할 내용을 제이슨으로 구성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이 끝나면 다시 상세 페이지로 냅다 도망가면 됩니다. 이 처리가 또 중요한 게요. 만약에 사용자가 여기서 데이터를 수정했는데 여기 계속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은 수정 버튼 여러 번 누르면 중복 수정이 발생해요. 이게 수정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작성 페이지에서 여기서 작성한 다음에 우리 상세 페이지로 도망갔잖아요. 도망 안 가면은 저장 버튼 여러 번 누르면 중복 저장돼요. 저장이면 상관없죠. 결제 페이지면 어째요? 중복 결제되면 난리 나잖아요. 가물가물하시면 아무 쇼핑몰이나 가서 결제 한번 해보세요. 결제 끝나면 냅다 결제 결과 페이지로 도망갑니다. 그게 데이터가 입력, 수정, 삭제되는 페이지는 항상 결과 페이지로 도망가야 돼요. 조회는 상관없어요. 데이터 조회하는 건. 여기까지 구현하면 이제 한 사이클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 우리 수업 기간 자체가 이제 한정적이니까 좀 많이 백엔드 데이터 자체를 라이트한 걸로 했는데요. 여기에서 응용되면 뭐 리뷰라든지 댓글, 게시판 글 같은 것도 충분히 나와요. 입력하는 항목만 늘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필드가 3개인 백엔드를 갖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 샘플로 배포해드린 백엔드 보시면 스튜던트, 일단 프로페서, 이거는 교수 관리예요. 일련 번호, 이름, 아이디, 직급, 급여, 입사일, 이거는 보너스, 보직부상, 그 다음에 소속학과 번호, 그 다음에 스튜던트, 이거는 학생 관리, 그레이드, 이거는 성적표, 뉴스, 이거는 뉴스 관리. 그 샘플로 들어있는 백엔드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이 백엔드만 바꿔가시면서 이 CRUD 연습을 몇 번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제 주관이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프론트 개발자는 리액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CRUD를 얼마나 자유자재로 다루느냐예요. 리액트는 사실 당장 다음 달에 없어진다고 해도 이상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진짜 리액트가 다음 달에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전통적으로 이제 퍼블리싱이건 프론트엔드건 일단 사용자한테 보여지는 쪽을 작업하는 방법론. 초창기 때는 그냥 자바스크립트만 사용하다가 이게
jQuery라는 애로 넘어갔었죠. 그 다음에 이제 jQuery가 한참 욕을 먹으면서 이제 바닐라 JS 라고 하는 게 떴었습니다. 근데 바닐라 JS는 리액트 같은 프레임워크가 아니에요. 바닐라 JS는 실체가 없어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자바스크립트 들어갈 때 바닐라 JS를 안 보여드렸었죠. 바닐라 JS. 바닐라 JS.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이 바닐라 JS를 사용할 준비가 됐냐, 필요한 기능들을 체크해서 다운로드 받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크 뭐 다 써보죠. 모든 기능 다 써볼게요. 옵션 기능도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고 다운로드 받을게요. 그럼 파일이 다운로드가 돼요. 자, 다운로드 됐습니다. 열어볼게요. 아무것도 없네요. 에러가 아니에요. 다운로드된 파일의 용량은 0입니다. 뭐가 잘못됐나? 이 사이트에서도 0바이트를 내려줘요. 바닐라 JS가 뭐냐면요, 저거예요. 튜닝의 끝은 뭐다? 순정이요. jQuery건 앵귤러건 Vue.js건 리액트건 다 필요 없다. 얘네들은 어차피 자바스크립트를 가공한 것일 뿐이니까 괜히 무겁게 프레임워크 쓰지 말고 우리 자바스크립트 순정 쓰자. 이게 바닐라 JS예요. 그러니까 바닐라 JS는 그냥 어떻게 보면 무슨 패러다임 내지는 캠페인 같은 거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한 게 바닐라 JS예요. 자, 어쨌건 다시 최초의 자바스크립트, 이때는 ES5였죠. 표준화되지 않은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jQuery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ES6가 나와요. ES6가 나온 이후로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들이 나왔었죠. AngularJS, Vue.js, React.js. 근데 사실 이것들 이전에도 프레임워크들이 있었어요. 야후에서 만들었었나? 뭐 또 있었고, 제가 기억하는 게 EXT.js라는 애도 있었고요. EXT.js는 센차라는 이름으로 한때 잠깐 주목받았었는데 얘도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리액트 이후에도 리액트의 아성을 뛰어넘겠다라고 하면서 리액트의 도전장을 내는 프레임워크들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 근데 그 어떤 것도 아직까지 리액트를 무너뜨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모르죠. jQuery가 전 세계를 평정하고 있을 때는 그 누구도 jQuery의 왕국이 무너지리라고 상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무너졌잖아요, jQuery. 그리고 얘네들이 3파전을 하다가 AngularJS는 직궤에 지가 넘어갔고요. 앵귤러 1에서는 이제 구글이 만든 거니까 많은 개발자들이 몰렸는데 앵귤러 2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너무 어려워졌어요. 이거는 선 넘었다 싶어서 개발자들이 등을 돌려요. 전 개인적으로 Vue.js가 망한 게 제일 웃겼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냥 얘기할게요. 한 재작년인가? 한참 홍콩 중국 반환되면서 시끌시끌 했었죠. 그때 Vue.js 개발자가 자기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라고 지 트위터에 올렸다가 개발자들이 등을 돌려요. 그게
그 영향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 다음부터 Vue.js 이용률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얘도 지금 거의 망하다시피 했죠. 어부지리로 리액트가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리액트보다 더 좋다라고 그 생각되는 것들이 나오긴 했었어요. 실제로 그 노마드 코더 그 유튜브에서도 꽤나 비중 있게 다뤘던 프레임워크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리액트를 넘어서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옴으로 인해 쓸데없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우리 그냥 이거 쓰자 라고 해서 바닐라 JS가 운동이 생긴 거예요. 근데 바닐라 JS가 크게 그렇게 각광을 못 받았던, 많이 주목을 못 받은 게 얘네들을 좀 더 잘 쓰기 위해서 타입스크립트가 나왔었죠. 그래서 타입스크립트에 밀려서 바닐라 JS가 그렇게 그 많이 자리를 그 차지하지는 못했는데 작년 말인가 올 초에 한번 휘청했었어요. 왜냐면은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지 말자라는 운동이 잠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자바스크립트 잘 쓰고 있었는데 뭐하러 타입스크립트 같은 복잡하고 어려운 거를 굳이 또 공부해서 하느냐 라는 운동이 잠깐 나왔어서 거기서 이제 유명한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설전을 좀 벌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몇몇 이 프론트 계열 쪽의 고인물들은 나는 원래 타입스크립트 안 쓰고 바닐라 JS만 써왔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잠깐 주목을 받긴 했지만 결국은 타입스크립트가 자리를 지켰죠. 제가 주목하는 거는 올해는 아닐 것 같고 내년이나 내후년 이후에요. jQuery 베타 4가 끝나고 5가 나오는 시점. jQuery가 현재 베타 4가 나와 있고요. 최종 목적은 jQuery 5라고 사이트에 공개가 돼 있어요. 그동안 욕먹던 거를 아주 지금 얘네가 이를 갈고 있어요. 싹 다 갈아엎겠다고. 그러면 jQuery 5가 과연 리액트와 융합을 할지 아니면 리액트를 밀어낼지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질지 그거는 그때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쪽이요 상당히 트렌드에 민감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변화를 다 겪었거든요. 근데 그 어떤 트렌드도 10년을 넘기지는 못하더라고요. 보통 자리 하나 잡으면 한 5년에서 10년 사이였지 10년을 넘긴 거는 못 봤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얘가 나오면 또 어떻게 바뀔지 약간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 지로는 뭐가 됐건 간에 너무 깊게 공부하지는 마세요. 공부 다 해놨는데 갑자기 없어지면 진짜 열받아요. 몇 번 겪었거든요 그걸.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주변 도움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을 정도로 먼저 일단 학원 스터디나 아니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보시는 경우는 주변 도움 없이 인터넷 서칭으로 공부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까지 공부를 하시고요. 거기에서 더 깊이를 더하는 거는 회사 프로젝트가 뭘 선택하는지에 따라 가시면 돼요. 리액트 겁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우리 회사 이번 프로젝트 jQuery 쓸 건데? 라고 해버리면 그땐 jQuery 공부하셔야죠. 모르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프레임워크를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클라이언트가 해달라는 대로 하는 거지. 그런 유행을 따라가는 게 프론트엔드 쪽이 제일 세요 진짜. 백엔드는 20년 전에도 자바 하더니 아직도 자바 하고 있어요. 근데 프론트엔드는 20년 동안 이 변화를 겪어왔어요. 무슨 놈의 직업이 6개월에 한 번씩 공부해야 돼요. 평생 공부해야 돼요 진짜.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드렸던 기억이 있네요.
제가 한참 공부할 때는 진짜 플래시 애니메이션 만들 때도 코딩이 들어가요. 플래시 애니메이션 안에 코딩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플래시 코딩이 자바랑 거의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거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래서 그때 실제로 그 플래시 전문 프리랜서들이 거의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그게 한 15년 전이었거든요. 지금 플래시 하면 굶어 죽기 딱 좋잖아요. 아무 데도 안 쓰니까. 저는 J2M이라고 하는 자바 마이크로 에디션을 주 종목으로 삼았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우리 피처폰이라고 그러죠. 폴더폰 시절 때부터 게임 개발을 했거든요. 그때 저랑 같이 공부하던 저희 팀원들, 제 동기들 아이폰 나오면서 싹 다 그만뒀어요. 저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너무 깊게 파지 마시고요. 넓게 가세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이 얘기 들으려고 이 얘기를 꺼낸 건데요. 아무리 프레임워크들이 그렇게 바뀌어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CRUD 이 기본 흐름에 대한 개념은 안 바뀌어요. 이건 제가 최소 10년 이상은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프론트엔드뿐만 아니라 백엔드건 안드로이드 앱이건 아니면 아이폰이건 PC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이건 심지어 사물 인터넷이건 간에 모든 소프트웨어가 가장 기본으로 삼는 설계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리액트 다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CRUD 개념을 얼마나 확고히 하시는가예요. 적어도 엔터프라이즈 프로그래밍에서는요. 기업형 프로그래밍.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남았네요. 5시 15분쯤에 시작할게요.